이 7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생겨나 있고 거의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의 전망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가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희는 이제 이걸 다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 어떤 전략이냐?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양 선생님이 부동산 전략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이제 그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가격 얻을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소매점?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로케이션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로케이션 좋으면 무조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같은 뭐 스타벅스는 안 그렇지만 어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품질의 가게도 뭐 시골하고 뭐 이쪽하고는 10배, 100배 차이 나잖아요.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 매시브 그로스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무조건 매시브 그로스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매시브 그로스 아무도 못하고 있어. 매시브 그로스 사용자가 늘어나야죠.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디앱들이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늘어나야 돼요. 이것만 달성하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죠. 다들 실패하고 있으니까.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마켓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재밌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진위 개수라고 잘 아시죠? 양 대표님, 진위 개수가 뭐죠? 소득 불평등 나타내는.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이 오래전에 만든 그래프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갖고 소득이나 재산을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누적 그래프를 쭉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 요 위의 면적, 요걸 진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이제 소득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0.35쯤 됩니다. 0.35. 이거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OECD 평균은 0.3쯤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좀 안 좋고 영국하고 비슷하게 안 좋은 나라입니다. 멕시코나 칠레는 물론 뭐 좀 특수한 나라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가 1996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거의 뭐 프랑스, 네덜란드 수준이었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불평등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나빠졌어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 친구들이 들으면 싫어하죠. 제 친구들이 다 그쪽 하여튼 진실인데 뭐.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진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책으로 쓴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이게 정치 경제학 책입니다. 혁신하라 한국 경제. 여기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아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정치 경제 이론성.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이 암호 앞에 설계하는데 쓰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2012년도에 쓴 책이니까. 뭐, 이따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재밌답니다. 옛날에 그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그 책을 쓸 때, 우리 최진 작가님 읽어보셨죠? 네. 제 그때 목표가, 이게 제가 어떤 강연하는 초록을 보고 백낙천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어. 야, 그 내용 좋은데 책으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창비가 이런 거 1년에 한 서너 권도 안 냅니다. 근데 백낙천 선생님이 직접 교정 봐주셨는데 영광이죠. 그때 제가 맘먹은 게 뭐냐면 내 책은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 이론이 틀리지 않을 책을 쓰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클래식이라고 하지. 클래식. 고전. 300년이 지나도 익히는 책. 어쨌든 그런 목표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안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빈부격차 문제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암호 앞에 설계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어. 특히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야, 노무현 뭐 김대중 정부 때 잘했는데 왜 빈부격차 확대돼?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위 소득 10%,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인의 상위 소득 10%를 100 몇십 년간 통계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피케티가 운영하는 파리 대학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WIT라고.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2012년에 처음 올라왔어요. 김남경 교수라는 사람이 이 분석을 처음 했는데 한 90개국, 거의 100개 넘는 국가에 막 100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상위 10%, 그러니까 성인 개인 기준이에요. 가계소득이 아닙니다. 상위 소득이 2차 대전 전까지 한 거의 50% 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복지국가가 생기고 공산국가하고 이제 거기 평등국가 경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1980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져요. 미국하고 영국을 필두로. 근데 이제 복지국가들은 괜찮고 일본은 조금 늦게 이제 불평등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경부터 부동산 법을 이제 생기고 꺼지면서 대한민국은 1995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초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등한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상위 소득 10%가 한 29% 수준에서 40%까지 올라가요. 8년간. 10년간. 이게 이제 진보정부 10년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45%가 넘어가는데 데이터가 2012년까지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세계 가장 나쁠지 몰라요. 미국을 능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드러나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사보타지 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애를 안 낳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썼는데 읽질 않아. 읽고 공감을 하는데 실천을 못해. 왜냐면 대부분이 상위 10%에 있거든.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강연에 굉장히 많이 불러다녔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 정책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좀 더 발전시켜갖고 에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11번짜리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치 경제 이론이 나와요. 유튜브 보시면은 나오는데 에카스 아카데미라고 우리 최준 작가님 보셨을 거야. 안 봤나? 어쨌든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 경제학 이 평생의 제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갖고 한 4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암호화폐로 쓰게 될지 몰랐어요. 어쨌든 진위계수가 근데 비트코인의 진위계수는 얼마일까요? 우리 한 99쯤 돼, 0.99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찍어가지고. 물론이요. 아직 파일도 다 드릴게요. 안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0.99인데 비트코인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 3천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 한 뭐 500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어카운트 없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진위계수가 0.9999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은. 비슷하죠. 비슷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마켓캡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더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성공하면은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디제스터. 그죠? 빈부격차가 지금 나쁜데 가뜩이나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암호화폐 학교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진실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뜩이나 마땅치 않은데 게다가 또 인류가 용납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잖아요.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누구나 쉽게 국경을 초월하는 화폐를 민간이 만들었는데 중앙관리제도 없고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고 그동안 송금 서비스가 막 5% 10% 쓰는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실시간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뭐 통제받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가 생기고 누구도 중앙 통제하지 않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이더리움은 거기에 더해갖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튜링 컴플리트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컴퓨터로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위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얘기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 아빠 앞에서 본 적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네죠. 우리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법론은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른데 굉장히 어쨌든 목표는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째는 접근했냐 이걸 보여드리면 이더림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자기가 이더림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진위계수가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림이 올라갈수록 더 인류의 빈부격차가 확대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인류가 용납하지 않고 국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스템이 다 실패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더리움과 이오스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놨어. 야, 여기다 디앱을 잘 깔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걸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ICO도 하고 디앱도 만들어갖고 뭐 해. 이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ICO 할 때마다 새로운 화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베이스로 ICO 한 회사가 2,000개가 넘을 거예요. 올해만 해도 아마 1,000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생겨.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근데 막상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 해보니까. 너무 느려. 너무 비싸. 가스값이 너무 많이 나와. 뭐 조그만 크립토 키티 같은 게 뜨니까 막 그냥 전 세계 시스템이니까 느려지고 있어.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15,000개의 컴퓨터가 지금 이더리움을 돌리고 있는데 거의 하나 성능밖에 안 나와요. 단일 컴퓨터니까. 블록을 컨퍼메이션 하는데 POW 하다 보니까 한 개 컴퓨터니까 하나만 있어도 돌아가는 걸 왜 16,000개의 컴퓨터를 낭비하는 거죠. 속도 느려, 비용 비싸. 당연히 비싸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걸 창업하고 제가 이제 3년 이상 연구를 했고 작년 여름에 5월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했고 수많은 앱을 개발해보고 시스템 개발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저희는 그 플랫폼도 개발해봤고 디앱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걸 따로 개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앱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디앱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칼라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앱들을 동시에 돌리면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점이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디앱을 한 10개 정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2개 정도, 2개, 다음 달에 3개, 금년 안에 10개쯤 출시할 겁니다. 앱들을. 그 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리버스 ICO들입니다. 같은 개념.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각자 이제 앱들 스스로가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긴 고객들이 다 단일 화폐 시스템이에요. 이더리움에서 ICO라면 화폐가 뭐 몇백 종류가 나오잖아요. 막 1000종류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칼라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쓰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옛날에 EU가 쪼기쪼기 30개 국가가 화폐가 다 달랐잖아요. 지금 하나의 화폐를 쓰면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잖아요. 중국 통일도 그렇고 뭐 일본의 명치슈도 그렇고 독일 통일도 분열되어 있던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화폐가 통일되고 경제권이 커지면서 그 네트워크 효과와 승수 효과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나 시스템이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치는데 그림을 칼라는 이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앱들이 똑같은 화폐를 쓰면서 시너지를 만듭니다. 기계로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토크라고 해요. 토크. 자동차 지금 토크 얼마짜리 타고 계세요?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아는데 내 차가 마일리지 캐패시티 토크를 되게 알아요.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죠. 되게 토크라는 게. 근데 이게 이더리움이 토크가 생길까요? 이게 파워가? 화폐가 각자 따로 놀고 거꾸로 도는 놈도 있고 헛바퀴 돌아.
그리고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폐를 모아갖고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 이것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앱들이 100만 명을 모아서 1000만 명의 에코시스템이라고 보고 여기도 같은 1000만 명이면 파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너지 효과나 네트워크 효과가. 저기 있어요. 이쪽이 몇 배쯤 될까요? 제가 보기엔 100배 이상 칠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 아시죠? 2의 n승이냐 n의 2승이냐 아마 물어보신 적 있을 텐데 맥칼프로라는 건 n의 2승이죠. 옛날에 인터넷 시대 많이 흥행했던 건데 리즈로라는 거는 2의 n승으로 계산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생기죠. 10배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이 디지털 어떤 그 에코노미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컬러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뿌리와 어떤 이 기둥 위에 굉장히 많은 그 디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세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7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트라일레마라고 하죠. 딜레마는 2가지의 갈등인데 3D의 갈등이죠.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즈와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이나 이제 뭐 이런 확장 가능성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즈는 달성했지만 속도 문제, 뭐 확장성 문제, 비용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오스처럼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하니 속도가 안 나고 뭐 비용 비싼 거 아무도 안 쓸 테니 일단 속도 문제 해결하라. 그 대신 디센트럴라이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버넌스 문제로 약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 sophisticated DApps라는 건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그 소비자 프렌들리한 UI, UX 구조를 가지고 있는 DApp들이 솔리디티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설계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상당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 컬러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